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이고요. 18조 원,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네,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돈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이런 숨은 금융자산이 총 18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 딱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혹시 내 돈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 혹은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금융사기, 금융범죄에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자,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은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 머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선생님의 특급 레시피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50억 원 유지입니다. 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15일인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에서 4%를 보유한 대주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공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가 3.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준 유지의 필요성이 나오면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50억 원 기준 유지가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연말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대거 매도하는 이른바 세금 회피성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급락을 할 수 있고요.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일단은 그 우려는 해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연말 매물 폭탄 우려가 사라지면서 단기적인 수급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코스피 상승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공표한 것이 상승 동력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마의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정책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 실적 개선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따른 단기 효과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달라진 가족 풍경입니다. 네, 서울 시민의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결혼과 이혼 추이, 또 가족의 가치관, 가족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 시민의 이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이혼 건수는요, 2014년 19,5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0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이혼 연령을 보니까요, 남성이 51.9세,
여성이 49.4세, 2000년보다 10년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중을 보니까요. 2000년에는 3%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의 혼인 건수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평균 연령은 남성이 34.3세, 여성은 32.4세였고요. 국제 결혼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1인 가구 요즘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를 보니까 166만 가구,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2인 가구는 약 26%, 4인 가구는 약 12%에 불과했고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0세에서 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16년보다 지난해 40% 이상 줄었고요.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감소해서요.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나 동료와 함께 지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비친족 가구 몇 가구로 집계됐을까요? 네, 비친족 가구는 2016년에는 6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2만여 가구로 약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친구나 동료, 생활 동반자가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2016년에는 32만여 가구에서 2024년 28만여 가구로 감소했고요. 다문화 가구를 보니까 약 7만 8천 가구로 다문화 가구원 수는 이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요. 다문화 비친족 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혼 이혼이 25% 수준. 네. 잘해야 되겠네요.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불합리한 인상입니다. 네, 불합리한 인상. 근데 인상한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뭐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인데 불합리하게까지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커피값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혹시 두 분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는지? 저는 한 2잔 평균적으로. 전 한 잔은 무조건 마시고 아침에 한 잔, 그죠? 그다음 오후에 후에 한 잔, 네. 네. 두 잔 정도? 저도 한 2잔, 네. 많이 마시면 4-5잔. 네. 그렇죠. 사람 만나고 뭐 이러면. 그 정도까지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잇따라서 커피값을 올렸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저희처럼 커피 한 잔 혹은 두 잔씩 마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면 이게 상당한 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일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한 잔의 이 원두 비중이 약 5%밖에 안 된다면서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메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영업 실적, 원료값 변동 등을 조사해서 커피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했는데요. 브랜드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를 자체 추정한 결과 에스프레소 샷에 사용되는 원두가 약 10g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원두의 원가는 111원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S사의 톨사이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4,700원인데 한 잔에 투샷이 들어가니까 원두 가격은 원가 기준으로 222원이 되겠죠. 이는 메뉴 가격 전체로 보면 4.7%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이 원두보다는 뭐 컵이나 빨대 같은 부재료나 임대료, 인건비, 판매 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원두 가격이 올라서 커피값도 어쩔 수 없이 오른 줄 알았더니 저도요. 지금 4,700원인데 커피가
그게 원두 가격 원가로 보면은 222원이다 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원두 가격 때문에 커피값 올린다라는 게 다소 좀 불합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협의회가 앞서서 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커피 브랜드 4곳의 실적을 또 살펴본 결과 모두 다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성장률이 모두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그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추석 연휴 혜택입니다. 추석 연휴 혜택. 뭐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연휴에 저는 멀리는 못 가고요. 네. 그냥 저 애하고 자전거 좀 타고 저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 시내 나가면 또 괜찮아요. 오히려 비어 한산하죠. 있어서. 맞아요. 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그냥 일하거나 혹은 일하지 않은 날 네. 푹 쉬려고 하는데 혜택이 있다고 하면 어디 좀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할인 혜택이 많이 있어서요. 꼭 서울 안에 말고 가까운 근교로 또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오. 같습니다. 어.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 교통, 관광, 소비 전반에 걸친 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교통편을 살펴보면요.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12일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철도 여행 상품을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현행 50% 할인해서 완전 면제로 혜택을 확대하고요. 또 같은 기간에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기간이 길어서 가족끼리 어디 다녀올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관광지 같은 데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국가유산이라든지 국립수목원, 또 5일부터 8일까지는 미술관, 6일부터 9일까지는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15만 장을 발행하는데요. 숙박비 7만 원 이상은 5만 원, 그 이하 숙박은 3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 좀 저 정보 확인하시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은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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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경기와 강원,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개가 거친 뒤에는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와 비 소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해안에는 아직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가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서 전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오늘 소나기는 5에서 60mm로 총량이 많은 데다가 시간당 30mm로 한때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잦아들면 저녁부터는 또 비 소식입니다. 중부와 전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의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도 집중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낮아지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웃돌겠고요. 강릉 32도, 대구 33도, 제주 33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목요일에는 반짝 맑았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에 대한 궁금증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고수를 해왔던 전통의 투자 방식을 계속 이어갈지 혹은 뭔가 좀 과감하게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해볼지 고민해보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궁금한데요. 이재호 아나운서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거든요, 저는. 네. 제가 된통 호되게 당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인선 씨, 네요. 오늘은 인선 씨는 저는 예전에 돈이 많이 없을 때 어렸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란 거 해가지고 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다가 오. 자원봉사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큰일 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 커피값 뭐 이런 거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런 돈 가지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증권 같은 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 현물도 있잖아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미술품, 자 이런 것들의 이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조각 투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조각 투자와 리츠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가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조각 투자에 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어이 친구, 못 본 사이에 건물주 됐다면서? 아이, 뭔 소리야. 내가 건물주면 지금 야근하겠냐? 헛소문인가? 아닌데 예인이 분명 건물 샀다고 했는데. 아, 그거 뭐 건물을 사긴 샀지. 벽돌 한 장 정도? 에? 조각 투자란 게 있길래 내가 한번 투자해 봤거든.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알려줬어야지. 아이, 엄청 소액 투자하는 건데 뭘. 인선이 너는 음악 저작권 투자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오, 그거 완전 내 스타일. 근데 조각 투자가 뭔데 건물도 사고 저작권도 사는지 너무 궁금한데? 인선 씨가 조각 궁금하기 투자. 시작했어요. 네. 저도 궁금한데 조각 투자가 뭔데 이렇게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조각 투자는 어떤 대상을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통째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양도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각으로 잘라서 사게 되면은 싼 가격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 수도 있고요. 이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가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미술품, 명품, 그리고 음악 저작권 이런 것들도 작은 지분 단위로 쪼개서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는 그런 지분 단위로 발생하는 여기서 이 수익을 배분받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됐을 때 내가 싸게 산 지분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요. 물건으로 치자면 약간 공동구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액으로도 고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조각 투자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재미난 것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는 미술품 조각 투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에 국내 1호 조각 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의 호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당시 이제 조각 투자를 할 때 액면가액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예. 모집 총액은 12억 3,200만 원을 모집을 했는데 목표 금액을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야. 최종적으로는 72억 980만 원의 신청금이 들어와서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미술품 하나 사려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10만 원 정도만 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또 음악 저작권도 조각 투자의 대상인데요. 이 음악 저작권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저작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눠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작곡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작권은 갖고 있는데 이 노래가 어딘가에서 이제 스트리밍 되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나온다면 거기서 이제 저작권료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요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저작권 관련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들 중에 아이유 씨의 라일락 그리고 유나 씨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런 곡들이 있었는데 이런 곡들의 저작권료 연간 수익률이 7%를 와, 7%요? 네. 와, 내가 신곡 내면 여러분들 해주실래요? 조각 투자. 하죠. 당연하죠. 차 안에서 계속 틀고 다니고 신곡 이름이 행하로입니다. 행하. 행아. 행하야 어디를 가느냐. 아니, 일곱 시간. 근데 이런 음악 저작권 말고 어. 뭐 한우를 조각 투자한다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한우도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이 송아지를 구매하고 또 모은 돈으로
인건비라든가 사료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면서 송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되면 판매한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거죠. 보통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은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된 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구매 비용에 사용이 되고 뭐 사료비, 관리비로 쓰입니다. 이 송아지가 성장해가지고 판매되는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1년 반이나 2년 후에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년 반이나 2년 후에 이 한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한우 가격이 비싸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떨어지면 수익을 좀 못 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내가 투자하려는 송아지가 과연 어떤 송아지로 자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모르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송아지 사진도 준비를 해놓고 이 유전 정보를 토대해서 이 송아지의 성장 잠재력을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육질 등급 유망주, 또 마블링 유망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유망주라는 유망주, 거. 그렇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전에는 어른들이 소 키워서 애들 학교 보내고 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소를 팔아서 어쨌든 보낼 수는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우 조각 투자도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 말고도 이색적인 조각 투자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투자처들을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올해 안에 선박 조각 투자, 그러니까 배도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시범 사업이 추진될 거라는 이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엔진을 구입해서 뭐 지분을 나누는 방식도 있고, 또 지자체가 이 관객을 투자자로 참여시켜가지고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독립영화 조각 투자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 달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문 닫은 파출소들 있잖아요. 이 중에 한 2곳을 대상으로 조각 투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조각 투자의 장점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고가의 어떤 것을 그죠. 예, 쓸수 내 있다는. 소유처럼 예.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부동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 굉장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에 꼬마 빌딩 뭐 100억짜리가 있는데 나 저거 진짜 사고 싶다 해도 혼자서는 못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각 투자를 통해서는 투자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실제로 어떤 부동산들이 조각 투자처로 나왔을까요? 네, 일단 서울의 강남 역삼에 있는 모 센터 건물이 84억 5천만 원 나오기도 했고요. 또 충남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는 120억 원 규모로 이 투자자가 모집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밖에서도 잘 보이는 그 높은 빌딩 있죠. 잠실의 L타워. 이 45층에 위치한 레지던스 한개 호실도 65억 규모의 이제 투자처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가의 건물을 비롯해서 이제 K 컨텐츠 붐이 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북촌의 한옥 스테이도 조각 투자처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동산 조각 투자에 관심이 좀 있다면 네. 투자를 저도 약간 생각이 딱 해봐요. 옛날 네네. 크라우드 펀딩만 하면서 안 되겠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소장님? 일단은 보통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절차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자면 이 부동산 조각 투자를 모집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뭐 계좌를 만들고 예치금을 입금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청약 공모가 열립니다. 어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니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모이세요. 이런 공고가 뜨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만 투자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자산은 뭐 조기에 빨리 마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구에 있는 한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청약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지분을 배정받게 되고요. 배정받은 지분은 플랫폼 내에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자간 상대 매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12만 원에 팔겠다라고 올려놓고 그렇게 12만 원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사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주식처럼 뭐 호가창이 빈번하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분을 배정받으면 그 이후에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해서 지분처럼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거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절차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네. 부동산 조각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수익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 수입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나눠 가지게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지분만큼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뭐 매달 나눠줄 수도 있고 혹은 분기마다 뭐 1년마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각 차익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샀을 때보다 우리가 투자했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걸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 매각 차익을 투자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 서울 역삼의 모 센터 건물 당시에 이제 84억 5천만 원에 모집이 됐는데 93억 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이 건물 매각 여부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끼리 전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주주총회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매각 결정이 나서 1년 4개월 만에 결국은 93억 원에 매각을 했고 공모가 대비 각각 매각 차익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투자에다가 주식 투자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네. 그럼 세 번째 수익 방식은 뭐예요? 세 번째 방식은 내가 가진 지분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지분을 다른 투자한테 팔아서 그만큼의 이제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뭐 종합해 보자면 이런 이 대표적인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은 연 한 3에서 5% 정도 수준이고요. 매각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10% 이상 차익이 나기도 합니다. 또 임대 수익은 뭐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 매각 차익은 건물을 팔 때 한 번만 지급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수수료와 세금은 공제된 후에 투자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업용 빌딩을 중심으로 이런 조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카페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장의 매출 일부를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조각 투자도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각 투자라고 하니까 투자자가 많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소액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의 장점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그러면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액으로 이 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매각할 수 있다는 그 장점.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 투자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리스크도 분산을 할 수가 있죠. 또 임대료 수익과 매각 차익이라는 이 비교적 직관적인 수익 구조가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전문 운용사가 사실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경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적은 분들도 다양한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리스크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또 세금이 따를 그렇죠. 텐데 그렇습니다. 세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각 투자는 이 투자로 얻은 수익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는데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서 여기서 차익이 생기면 이거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보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각 투자라는 거는 이제 배당 수익과 양도 차익 이런 거에 대한 배당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를 매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세금 말고 네. 분명히 뭐가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조각 투자할 때 뭐 필요한 조언이 있습니까? 네.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각 투자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자금의 유동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 지분을 아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치 주식 투자처럼 내가 그냥 팔고 싶어 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조각 투자가 수익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20%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현금이 급해요. 그러면 손해 보더라도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지 하고 내놨는데도 사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걸 현금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뭐 매각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공실입니다. 공실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부동산에 조각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공실 리스크로 인한 임대 수익의 감소 이런 부분들도 손해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좋은 것만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또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요? 조각 투자를 운영하는 플랫폼 자체 운영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자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파산하게 되면 이 투자금은 우리가 예금처럼 맡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투자자 여러 사람이 함께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복잡할 수 있죠. 이 건물을
뭐 10억 원에 팔자라고 했는데 누구는 팔자, 누구는 반대 이런 경우에는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투자 전에 이 플랫폼의 신뢰도라든가 실제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사기에 취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각쪼각 내가 나하고 맞아요. 누가 같이 이를테면 동업자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는 그런 사기 범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조각 투자도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 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사기가 횡행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조각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통적인 금융 투자 방식이 아니고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그 생소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사례를 들여다보면요, 조각 투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 금융 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런 허위 보도 자료를 인터넷 소규모 언론사에 게시를 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탁 계약서나 증권 신고서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투자자를 속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형 금융사와 뭐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있거나 건축 중인 건물을 들이밀면서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할 겁니다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 자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혁신금융 사업자 지정 여부를 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이 사기 사례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조각 투자가요 제도권으로 편입될 움직임이 있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게 되면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으면서 감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달 4일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증권의 유통을 지원할 장외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플랫폼들끼리 알아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감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조각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장외거래소라는 곳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을 열어라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수의 매수자 매도 간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투자 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플랫폼들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이런 규제를 받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우려했던 뭐 사기라든가 이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유통과 발행 업무가 분리가 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분을 발행하고 이걸 판매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MZ 세대처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처들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권화가 되게 되면 신규로 사업자들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시장을 뭐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각 투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또 지속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츠에 관한 궁금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열어주세요. 예인, 이번 주말에 바빠? 같이 저녁 먹을까? 아, 너무 돈 아낀다고 긴축재정 돌입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어디서 돈이라도 좀 생겼어? 배당금이 좀 들어왔는데 딴 사람 말고 우리 예인이랑 맛있는 거 먹을까 아. 하고. 왜 이렇게 느끼해? 웬일이래? 주식 배당금 들어온 거 있어? 주식은 아니고 그 비슷한 거. 너가 저번에 조각 투자 말한 거 찾다 보니까 그거랑 좀 다른 투자처를 알게 됐거든. 오, 뭔데? 글쎄, 톡으로 하긴 좀 복잡하고 만나서 알려줄게. 아, 느끼해. 믿게 하니까 만나지 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뭘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만나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 얘기한 리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리츠 투자라는 게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소장님. 네. 정확히 이게 뭐예요? 리츠, 이제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거의 와우.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해도 어렵죠. 이게 네. 쉽게 얘기하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사의 주식은 뭐 증시에 상장이 되기도 해서 이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까다로운 규제도 받고 또 상장 규제도 적용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사기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알아봤던 네. 부동산 조각 투자랑 이 리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이 개념은 비슷한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는 특정 건물 하나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요게 좀 차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조각 투자가 예를 들어 강남의 한 빌딩을 10만 원 단위로 쪼개가지고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거라면 리츠는 그 강남의 빌딩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이런 여러 곳들에 투자를 한 그런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면 한 건물이나 빌딩을 보면서 나 저기에 몇 조각 투자한 투자자야.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나 빌딩을 여러 채 보유한 회사의 주주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리츠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국내 리츠 시장 규모가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125개였던 운용 리츠가 지난 6월에는 417개로 10년 만에 3.3배까지 늘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총 자산은 18조 180억 원에서 108조 831억 원으로 증가해서 규모도 6배 증가했습니다. 리츠는 그럼 부동산을 소유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방식도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흔히 투자자들이 접하는 그냥 주식 투자하고 아주 동일한데요. 그냥 일반 주식 거래하듯이 주식 거래창에서 리츠라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리츠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료 수익입니다. 리츠가 보유한 빌딩이나 뭐 쇼핑몰, 주유소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들이 있거든요. 이 임대료들을 주식의 배당으로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 엘사 리츠 같은 경우는 엘사가 보유한 백화점, 아울렛, 마트, 물류센터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배당받게 됩니다. 임차가 잘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실이 생기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 차익인데요.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서 팔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매각 차익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하게 됐을 때 리츠가 해산되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츠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세금도 뭐 주식이랑 비슷하게 냅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있죠. 이 배당금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리츠 주식을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발생하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서 이건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제도적 혜택도 있는데요. 2026년 12월, 내년이죠. 내년 12월까지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 중이에요. 나는 이런 리츠에 투자를 할 때 이 세금을 좀 면제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투자금 5천만 원까지는 9.9%로 낮게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양도 차익은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이렇게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리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장 리츠는 아니고요. 이 지역 상생 리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권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남산의 곤돌라 부지, 상암 DMC 미개발 부지 여기를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기회 리츠라는 걸 도입해서 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도 모집을 하는 거고, 인천시도 제물포역 근처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용지를 이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해서 2031년까지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츠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리츠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주식처럼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디까지나 리츠의 본질도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투자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 플러스 주식의 위험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임대 시장이 안 좋으면 임대료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빌딩이나 뭐 물류센터가 비어 있으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는 이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리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운용사가 이런 부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리츠를 고를 땐 해당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그 다양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해당 리츠를 운용하는 그 리츠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부동산을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본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지금 살짝 솔깃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니까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희선 씨도 크라우드 펀딩 했다가 이제 이 기부만 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만 했다라고 아하. 얘기했잖아요. 네. 소액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큰 돈 아니니까 괜찮아, 이러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경우들이 오.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그냥 무던히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뭐 조각 투자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가치나 리스크가 정량적으로 체크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좋은 자산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이제 수익도 클 수 있지만 수익이 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리스크가 큰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 리츠 투자 여부도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그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야 내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할 때는 충분히 공부하고, 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면 그때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저금하세요. 정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얼갈이배추로 차린 속 편한 밥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얼갈이배추가요, 요게 지금쯤 나오는 얼갈이배추가 요게 일교차가 큰 온도에서 자라고 수확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맛이 굉장히 진한데요. 이 얼갈이배추가 영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영양이 정말 있다는 많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얼갈이 배추가요. 지금이 언제예요? 환절기잖아요. 네. 이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필요하겠죠. 면역력에 필요한 비타민 C가 굉장히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쯤 나는 약간 환절기에 면역력 좀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얼갈이 배추로 반찬도 드시고 국도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2가지 밥상을 차려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얼갈이 콩나물 해장국입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시원하죠. 좋아. 네. 좋다. 얼갈이 배추 굉장히 달달하고 진하잖아요. 요거에다가 아삭한 콩나물을 좀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국물 맛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아주 깔끔해서 속풀이 해장국은 아주 첫 손을 꼽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해장국이 이렇게 간단해요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얼갈이 보리새우 볶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리새우 그러면 마늘종에다만 볶아 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삶은 얼갈이에다가 보리새우를 같이 볶으면은요,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뿐만 아니라 요게 또 숟가락으로 퍼먹는 밥도둑입니다. 그래서 밥을 굉장히 좀 드시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맛있는 얼갈이 밥상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국으로는 속을 달래주고 네. 반찬으로 또 밥을 먹게 만들고. 그렇죠. 아, 오늘 보온 매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야 해. 자, 일단 얼갈이 배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얼갈이 배추를 제가 이렇게 구입을 좀 해왔습니다. 보통 삶은 얼갈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시장에 가면 삶아놓은 거 판매도 하는데 약간 비싸요. 왜냐하면 삶아놨다는 공임이 조금 들어가서 비싸거든요. 이왕이면 이렇게 판매하는 얼갈이 배추 구입하셔서 위에 뿌리 부분 살짝 잘라주시고 요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흙 같은 게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거 살짝 소금물에 헹궈서 그 다음에 소금물 넣은 끓는 물에 데쳐내시면 삶은 얼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쓰시면 요 한 단 가지고 국 끓이고 볶음하고 조금 남으면 조금 얼렸다가 다음에 또 쓰시면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얼갈이 배추로 그냥 멸치 넣고 푹 지지는 거 있잖아요. 충청도 요리. 네. 예, 충청도 향토 요리로 아주 유명한 얼갈이 지짐이도 만들어 먹거든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얼갈이 배추 요거 한 단 정도 오늘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해장국의 기본은 국물에 있죠. 국물이죠. 그래서 국물을 아주 맛있게 끓이려면 이 옆에다가 제가 지금 조금 미리 끓여놨어요. 여기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요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요? 이거 집에 다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들. 국물 낼 때는 최고죠. 네, 요게 북어 대가리예요. 북어 대가리. 북어 북대. 대가리 한 2개 정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건다시마거든요. 네. 건다시마 한 사방 10cm짜리 한 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바로 국물 멸치예요. 국물 멸치는 약간 대멸치라 요게 내장이 좀 튼실하거든요. 내장하고 대가리 꼭 떼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이 대멸치가 냉동실 안에 있었어요 하시면 다듬은 다음에 마른 팬에 한번 볶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냉동실에 있는 잡내를 훌훌 떨치고 고소하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넣느냐, 바로 양념을 넣는데요. 다진 마늘하고 맛술도 2큰술을 같이 넣고 같이 끓여요. 네. 근데 인선 씨, 예? 우리 다시마는요 몇 분 정도 끓여야 좋을까요? 다시마요? 네, 건다시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럴래요? 얼마나 네. 끓여야 되지? 푹 끓이는 게 아닌가 보다. 잠깐 넣었다 빼는 거.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북어는 지금 오래 끓여도 괜찮아요. 북어하고 요 멸치는 보통 한 20분 정도 끓이는데 요 건다시마는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오래 끓이면 건다시마에서 점액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을 하시고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끓였어요. 제가 팔팔팔 네. 끓였어요. 아까 제가 여기 일찍 와서부터 끓여놨거든요. 이제 건질 거예요. 건질 거예요. 면봉, 우리 왜 면보에다가 해가지고 냄비 들어서 이렇게 그쵸, 쏟아내잖아요. 하죠. 걸러내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건져내세요. 뭐 멸치 조금 들어있으면 어때요? 그쵸? 맞아요. 어차피 네. 해장국인데, 그쵸? 나는 저것도 먹고 싶어요. 맞아요.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이제 건져냈어요. 자, 건져냈으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냐? 요거 지금 끓여놓고요. 네. 여기 지금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밑에 꼬리를 좀 안 자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기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 안 자르고 그냥 대강 씻어서 콩깍지만 없애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삶은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 삶은 얼갈이 배추를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죠. 그랬으면 요거 통째로 넣으면 좋긴 하나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 자르느냐? 한 3cm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맛있겠다. 저것도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달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쵸, 얼갈이잖아. 달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일교차를 인선 씨, 이겨낸 우리 식물들. 우리 센스쟁이 인선 씨. 평상시인선. 네, 제가 네. 콩나물하고 이렇게 얼갈이를 같이 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오? 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담는 이유? 네. 자, 그랬으면 요 국물에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된장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된장을 풀어야 이제 해장국이 만들어지잖아요. 된장 넣고 체에다 넣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서 된장 국물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 집된장에 여기에 무슨 숯도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채류해서 나중에 버렸는데 네.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좀 된장이 잘 풀리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뭘 또 준비하면 되냐면 바로 국간장을 같이 넣고 준비합니다. 네. 국간장. 선생님 벌써 향이 너무. 확 넘어. 와. 야, 이게. 그랬으면 빠밤 이보은의 팁입니다. 튀업. 너무 쉬워요. 얼갈이 배추와 콩나물 한꺼번에 넣고 끓여라. 같이. 네, 같이. 왜냐하면 이렇게 콩나물과 얼갈이 배추를 같이 넣고 끓이면 콩나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 있잖아요. 시원한 국물 맛.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 간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른 홍고추 좀 넣으세요. 그래야 약간 매콤한 맛 나죠. 네. 그다음에 단맛 나는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아유, 국물 향이. 야, 향기. 이 육수 끓인 걸로만 해도 이런 향이 나는 거예요. 향으로 해장되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자, 예인 씨, 네. 제가 뚜껑을 어떻게 지금 닫을까요? 좀 이따 닫을까요? 좀 이따 갔나봐. 조금 이따간가? 일단 그런가 봐. 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네. 닫았으면은 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닫아요. 그쵸? 네. 지금 닫아야 됩니다. 맞았다. 끓기 전에. 휴, 맞죠? 끓기 전에 닫아요. 네. 그래야지 이 안에서 콩나물이 푹 익혀지면서 향이 올라오는데 향을 가둬둬야 이게 비린 맛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구수한 냄새와 시원한 향이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게 이보은의 오늘 꿀팁입니다. 보통 이제 해장국 끓으면 얼갈이 배추 은근하게 끓여서 좀 달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콩나물 삶은 거 가지고 덧붙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시면 더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대파를 조금 먼저 넣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대파 한 반대 정도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반대 정도. 준비를 해서 요것도 위에다가 조금 살픈하게 올리게 조금 이렇게 가늘게 좀 쳐 썰어 놓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칼질을 잘하시지? 어머님들 다 잘하세요. 말하면서 그죠? 네, 생방송 중에. 야. 생방송 중에 김치도 담그시는 분인데 뭐 그러니까요. 칼질이야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네. 요거는 왜 준비를 하냐면 반대 정도만 나중에 이 대파 향이 콩나물국이나 얼갈이 해장국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향이 싱그러워요. 그래서 요것 좀 올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빨간색 뭐 하나 넣었는데 기억하세요? 홍고추. 네, 홍고추 넣었죠. 홍고추를 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여기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맞아.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좋기는 하나 제가 고춧가루를 왜 안 넣냐면요 얼갈이의 단맛과 진한 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국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넣게 되면 조금 텁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른 홍고추를 넣고 그 매운 향을 살짝 올리면서 또 마른 홍고추가 약간 단맛도 난단 말이에요. 이 단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해장국이 어우 시원하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된장 1과 2분의 1 큰술과 국간장 한 큰술 넣었잖아요. 다른 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1 작은 술만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물 조금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네. 2리터밖에 제가 안 어. 넣었거든요. 나는 국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3리터 넣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소금의 양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랬으면 옆에 국이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기대된다. 소리가 벌써. 보글보글한. 오! 야,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와, 아, 이 향이구나. 와. 고추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있고 단맛이 우러나겠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간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몇 번 해봤게요? 4번. 3번 해봤어요. 보통 국이라. 4번 하시는데. 아, 국이랑. 네, 4번 국이라 3번 해봤는데 요거 일 작은 술이에요, 소금. 네.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딱 맞아요, 선생님. 네, 완전 맞아요. 야. 나 저 금오산 밑에서 본 것 같아. 100년 전통 막 이런 해장국집. 아, 맛있겠다. 100년 전통은 아니지만 그냥 이보은 전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요게 은근히 약간 빨개야지 훨씬 더 해장국이 약간 얼큰하고 좋지 않아 하실 텐데요. 그 빨간 홍고추 한 개만 가지고도 약간 얼큰하면서도 맛이 나요. 달큰한 맛이 나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퍼 담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거 진짜 불을 끈 상태에서 제가 끈 상태에서? 대파를 요렇게 넣었어요. 한번 맞아요. 그 대파 마지막에 향을 한번. 조금 넣어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을 제가 퍼드릴게요. 시원하겠다. 네. 저거 맛없으면 방송 사고다.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인선 씨 저랑 내기 할까요? 아니요. 맛있나 안 맛있나? 제가 질 것 같아요. 네. 예. 자, 맛있다 이렇게 이거 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까지 같이 해서 국물을 달큰하게 끓였으니까 건더기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여기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쵸. 맛있겠죠. 인선 씨 지금 표정이 뭐 이미 맛을 말해주는데요. 향이 그냥 최고예요? 아유, 장유 유서. 고맙습니다. 예. 어우. 장난 아니죠? 와. 아니, 어떻게 이런 향이 나죠? 오늘도 말씀 없어지시겠네요. 새우 넣으셨나? 여기 있어요. 새우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네? 그렇죠? 우리 새우는 다음 건데. 좋아. 딱 좋아. 이거 식당에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이러면서. 왜 이덕화 아저씨가 생각이 나죠? 좋아요. 여기 있어요. 야. 밥 말아 먹어야 돼. 아주 베리 나이스. 선생님 정말 네. 정말 깔끔한데 저 완전 깔끔하죠. 그러면서 얼큰하고 그렇죠. 단맛도 나요. 약간의 와. 뒤끝에 스치는 매운맛이 있잖아요. 있어요. 홍고추 하나가 그 역할을 네, 하네요. 맞아요. 와. 완마. 이거 먹자마자 맛있죠? 와. 이렇게 깔끔하다고? 이거는 진짜 막 음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향과 이게 얼갈이 배추구나. 콩나물 향이 난다. 이게 코로도 해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육수에 있는 선생님 그 멸치 향도 너무 좋아요. 얼갈이 배추가 연하다. 네. 와, 밥이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거 먹으면 나 어제 왜 한 잔 안 했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해장국으로 최고예요. 단맛도 나고 얼큰하면서 이거 아침으로 최고다. 얼갈이. 아니 젓가락 얼갈이 먹어봤어요? 얼갈이 진짜 연해요. 연하죠. 연해요. 이게 안 지금 질기네? 가을 얼갈이가요. 절대로 질기지 않고 맛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콩나물의 아삭함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오래 끓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죠? 제가 딱 20분 끓였어요. 20분 끓였어요. 네. 와. 선생님 말씀이 맞네. 이게 마른 홍고추를 써서 국물이 말끔하네요. 그렇죠.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죠. 깔끔해요. 만약에 고춧가루 꼈으면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엉기는 맛이 있다 그러나 약간 텁텁해요. 인선 씨 맛있죠? 미칠 것 같아요. 나 내기 할 뻔했어.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술 먹는 약간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요? 어제가 딱 촬영 날이었어요. 오. 가수 황윤성 씨랑 같이 했는데 네. 그 친구 술 잘 먹더라고요. 오늘 좀 생방송 걱정을 했는데 그래요? 온 매직. 이건 진짜 매직이네요. 네, 입이 풀립니다, 선생님. 야. 그랬어요. 네.
진짜 맛있다, 진짜. 윤성 씨랑 같이 했구나. 예. 아,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맛있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다음 얼갈이는 뭘 할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바로 얼갈이 배추 보리새우 볶음인데요. 얼갈이 배추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요거는 물기를 더 꽉 짜야 돼요. 아, 딱 볶음은 완전히. 더 짜나요? 네, 완전히 꽉 짜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볶음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물기를 짜서 네. 요거 제가 좀 썰어 볼게요. 이제 보리새우랑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요 얼갈이 배추는요. 아까는 3cm였잖아요. 네. 요거는 거의 1cm. 아, 조금 더 자르는 네, 구나. 더 잘라요. 이렇게. 아, 그래야 이제 뭐 밥에 올려 먹고 할 때 맞아요. 보리새우랑 잘 훨씬 더 어울리는 거죠. 맛있거든요. 이렇게 더 잘라 주세요. 아, 근데 저기 또 탄력이 있는 게 삶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썰리네요. 그죠. 질기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잎 사각사각. 부분은 조금 길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이렇게 잘라 주세요. 네. 잎 부분은. 음.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덩어리 있을 때 물기를 짠 거하고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물기 짠 거하고 물기가 또 나와요. 보실래요? 꽉 짜는. 아, 그렇구나. 또 나오잖아요. 네. 엄청 많이 있었네요. 네, 2번 잘라 주셔야 돼요. 오. 2번, 한 난 번. 저거 짠 채즙도 먹고 싶다. 저것도 맛있어 보여요. 달 것 같죠? 네. 보약일 것 같아요. 색깔이 어. 예, 청정 색깔이에요. 자,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두 번 짜도 저만큼 나오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꽉 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볶음했을 때 네. 실펀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자. 보은쌤이 지금 얼갈이 배추 옷을 입고 왔네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오, 아, 나 지금 그 포인트를 놓칠 뻔했어. 제가 가끔가다 예. 주제하고 맞는 색깔의 옷을 입어요. 오, 역시 센스쟁이. 얼갈이 배추 색깔이잖아요. 딱. 그렇죠? 예. 그 브로치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보리새우예요. 이 보리새우가 사실은 우리가 요거 쓰임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보리새우는 그냥 마늘종하고만 볶는 줄 아시고 네. 다른 거 잘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있으면 아욱이 나올 철이거든요. 아욱에는 또 이렇게 보리새우 넣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아욱 요리를 이제 하긴 할 건데 네. 자, 그랬으면 이 보리새우 냉동실에서 넣었으니까 바로 이 마른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줘야 되겠죠. 네. 근데 불을 처음에는 세게 해서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어느 정도 후라이팬이 달궈졌다 생각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셔야 돼요. 오. 왜냐하면 보리새우는 금방 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보리새우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네. 그럼 보리새우를 볶는 이유는 뭘까요, 인선 씨? 그 뭐 좀 더 단맛을 올려주나요? 그 맛도 정답이고요. 예. 우리 예인 씨는요? 저는 아까 멸치 나왔던 것처럼 냉동실에 있는 그 잡내를 한번 날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네, 제일 정확한 정답이에요. 자, 이게 보리새우가요. 아무래도 건어물이다 보니까 냉동실 안에 있다 보면 네. 흡수를 해요. 어. 막 냄새들을. 그래서 이 보리새우는 특히 한번 이렇게 마른 팬에 좀 볶아주시는 게 좋은데 약불로 해서 얼마나 볶느냐? 한 40분 이상은 볶아주셔야 돼요. 꽤 오래 먹네요. 네, 지금. 그래야 요 보리새우가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이따가 요거 잡숴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맛있어요. 거의 다 드셨어요 지금.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옆에서 후루룩 소리밖에 안 나요. 자, 그러면 보리새우를 이따가 한번 삶은 얼갈이 볶은 거 한번 씹어보면은요, 네. 이게 바사삭하고 약간 그 뭐랄까 과자 같아요? 씹는 것처럼 오. 스낵 향이 나요. 한번 아, 저 잡숴보실래요? 이게 안 볶은 거랑 네. 그냥이랑 요거 한번 볶은 거예요. 이게 볶은 거. 이게 볶은 거? 네, 이게 요거 안 볶은 거. 한번 잡숴보세요. 요건 이제 제가 아는 맛. 아는 맛. 네. 어. 근데 볶은 거는 오! 달라요? 다르죠? 이게 다르네. 어. 달라요. 과자 같아 진짜? 잡숴보실래요? 저희도 한번. 네. 이게 볶은 거. 이게 이게 좀 더 날아가 버린다 이게. 바사삭하죠? 예, 향이 날아갔어요. 과자 달라요. 같아. 과자 같아요. 그쵸, 과자 같죠? 이게 보리새우구나. 아니, 한 이것만 먹어도 번도 맛있다. 마늘종 안에 있는 보리새우 따로 드셔보신 적 없죠? 없죠. 오늘 이렇게 삶은 얼갈이와 따로 같이 볶는 보리새우 드셔보니까 이제 맛을 알겠죠? 네. 근데 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밥이 맛있어요. 야 이거 맛있다. 자, 그랬으면 불을 끄고 넓은 요런 볼 같은 데다가 보리새우 이렇게 놓고 요거 잠깐 식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얼갈이 배추 볶을 때 여기 그냥 엉겨 볶거든요. 그래서 좀 식혀서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불을 조금 올려줘요. 네. 센 불로. 자, 그랬으면 여기에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마른 홍고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른 그렇죠? 홍고추. 마른 홍고추를 왜 쓰냐 하면 네. 고춧가루 넣게 되면 아무래도 볶음이니까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또 이 얼갈이 배추에 막 고춧가루가 맞아. 완전 붙어 있으면 좀 네. 맛이 없어 텁텁하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위로 좀 썰어요. 오, 꽤 두껍게. 네. 아니 두껍지 않아요. 얇게. 아, 그래요? 얇게? 왜냐하면 이거 우리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아, 또 하나 오늘 배웠어요. 이 국에도 그렇고 텁텁하지 않게 네. 그냥 마른 홍고추를 이렇게 가위로 썰어서. 가위로 썰어서 넣으면 네, 이렇게 오. 근데 안에 있는 씨까지 다 같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씨까지 넣잖아요. 단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내가 예인 씨한테 먼저 퀴즈부터 먼저 낼게요. 삶은 얼갈이를 삶았어요. 네. 물기를 꽉 짜서 냉동실 넣을까요? 냉동실 안 넣는 게 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그래요? 냉동실 넣게 되면 어떻게 넣을까요? 짠 그대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아, 이게 물이 많으면 수분감이 얼어버리나? 있게 넣으셔야 돼요. 수분감이 있게. 아, 오히려. 그래야 왜냐하면 냉동실 안에서 수분을 다 뺐기 때문에 수분감이 있게 넣어야 이게 맛있어요. 아, 냉동실 넣을 때는 저 수분감이 수분감이 좀 있게 있게. 흥건하게. 자, 일단 식용유를 둘렀어요. 네. 여기에다가 마른 홍고추 저희가 아주 지금 기름 맛있겠다. 나겠다. 그쵸? 고추기름. 요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술을 부리시네, 요술. 마늘도 이렇게 넣고 요거 맛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보리새우 얼른 넣어요. 아, 얼른 넣어요. 이렇게 볶아요. 요것도 맛있어요. 네. 요것도 맛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바로 얼갈이 배추 넣고 볶아요. 오늘 메인이지요. 네, 요거 넣고 볶아요. 볶을 때 이제 여기에다 간을 맞춰야 되겠죠. 무슨 간을 맞추느냐? 진간장 한 진간장. 큰술, 아, 그다음에 저 소리와 함께 국간장 향기가. 한 큰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볶아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그러네. 간장 넣자마자 향이 막 와. 많이 볶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선생님? 네, 요거 진짜 맛있어요. 와. 요거 조금 달큰하게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요거 이제 다 됐어요. 여기에다가 참기름, 깻가루, 끝. 와. 간단하죠? 볶는 건 진짜 금방이구나. 네. 아니 해장국에 여운으로 몽롱했었는데 저기서 향이 날라오면 정신이 또 번쩍 나는데. 자, 이제 요거 다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얼갈이 배추를 많이 안 볶냐면 이거 한번 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캉살캉하게 씹히는 맛을 즐기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살캉살캉하지 않고 네.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저보다 조금 더 볶으셔도 괜찮아요. 와, 향기가. 네. 향 너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향으로 먹네 이거.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잡숴 보세요. 한마는 보리새우야. 아, 한이 많아요. 제가 막 먹어야 되겠어요. 화를 풀어야겠어. 이거는 야, 씹을수록 맛이 나네. 그렇죠. 씹을수록 맛나죠. 이거 이게 완전히 얼갈이 밥도둑. 배추하고 보리새우하고 이 식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다. 선생님, 다른 반찬 아예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딱 그냥 밥에 이 보리새우 볶은 거 얼갈이 네. 같이 해서 그냥 올려 먹으면 끝인데. 맞아요. 이게 해장국에 있는 얼갈이 배추랑 또 다른 느낌이네. 같은 재료인데.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또 오늘 생방송이라 그냥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황태와 북어를 들고 옵니다. 뭘 만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저녁부터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로 시원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8도에 그치면서 더위 걱정은 잠시 덜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더위가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에는 5에서 60mm 정도로 총량이 많은 데다가 한때 시간당 30mm 정도로 강하게 소나기가 집중돼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잦아들면 저녁부터는 비 소식입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텐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에는 많게는 내일까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 이어지는 집중호우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낮아지겠지만은 평년보다는 여전히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강릉은 32도, 대구와 제주는 33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목요일에는 반짝 맑아졌다가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워서 가을에 안 올 것 같더니 이거 시간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가을이 온 게 좀 느껴지고 특히나 오늘은요.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 비 예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요. 이 비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기온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